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1월 30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시세 변화 있는 것은 대전만 소폭 하락했고요. 다른 도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50만 원. 전주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빼고 1억 550만 원으로 방송했는데 서울은 1억 1,5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6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1억 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대전은 왜 100만 원이 빠졌을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등락폭은 어디나 있기 마련인데 공급과 수요에서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공급이 많이 되고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예. 광주도 좀 막 오르락 내리락 거래되면 요즘은 좀 안정을 취하는 것 같네요. 예, 광주는 지금 1억 4,600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갖고 소폭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다음 주 전망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서울은 1억 1,550만 원을 고수할 것 같고요. 지금 인천이 1억 2,400에 거래되고 있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 매매상사에도 지금 대기하고 오시는 분이 서너 분 계시거든요. 계속 매물이 안 나오면은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타도시는 이 금액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2천 선에 거래가 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폐쇄성이 있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팔았던 분이 2억 2천에 팔았다면 그 시세가 2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하게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폐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표님, 인천이 시세가 이렇게 뭐 변동이 없다가 요즘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파는 분이나 사는 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팔려고 내는 매물이 적다 보니까 소폭 그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는 인천도 소폭 오를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매물이 거의 바닥에 없고 살려는 분들이 계속 대기 상태가 된 거죠. 예. 왜 이렇게 그 개인 택시를 인천에서 하시려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느는 걸까요?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개인 택시 넘버대금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서울과 가장 인근에 둔 근접 도시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이 잘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되고 있는 도시거든요. 1년에 타 도시는 4만 명, 5만 명이 감소되는데 인천은 4만 명, 5만 명이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까운 애로 인천에 공항이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이 이제 12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12월까지 장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전망을 볼 것 같으면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3년 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는데 이분은 따님이 서울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옆에로 같이 이사를 가려고 인천 개인 택시를 팔고 서울로 가려고 준비를 1년 전부터 하셔가지고 거주 요건이 이제 1년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개인 택시, 인천 개인 택시를 팔고 서울 개인 택시를 계약하셔가지고 19일 날이면 이분이 서울 거주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 중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잘된 사례예요. 본인이 서울 가서 살아야 되니까 미리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가지고 1년을 거의 채운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인천 개인 택시를 팔고 서울 개인 택시로 바로 갈아타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인천 개인 택시도 샀을 때 당시 이분이 9,800인가 주고 샀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을 있고, 서울 개인 택시가 인천 개인 택시보다 좀 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괜찮은 사례죠. 예. 여기서도 잘하셨고 서울 가서도 좀 잘하시면은 뭐 그분 인생은 탄탄대로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신 개인 택시가 3년이 조금 이제 넘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탔던 개인 택시는 차고 남바하고서 정리를 하고 서울에 가서 다시 2년 미만의 소나타로 구해달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대표님이 서울 개인 택시도 취급하시죠? 그러면요, 서울 개인 택시도 요즘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예. 대표님, 오늘은 협동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은 협동택시가 몇 대이고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가 되나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는 8,950대에서 소폭 요즘 같은 경우 음주로 취소된 사례가 있어서 좀 빠졌는데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8,950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택시는 7개 회사에서 63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협동택시가 요즘 최근에 인천에서 늘고 있다면서요? 지금 협동택시가 637대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기존의 법인 택시에서 협동택시로 가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협동택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법인 택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협동택시로 전환하면은 협동택시로 전환하면 그동안 법인에서 내던 금액,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폭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기사 구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도 없고 그러니까 협동택시로 전환을 계속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천의 법인 택시 넘버 TO 값이 1,800만 원 정도에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협동택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3,3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협동택시로 돌리는 거죠. 예. 이렇게 협동택시가 늘어난다는 거는 협동택시를 하려는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 2,40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돈을 갖지 않은 분들은 협동택시는 그래도 3,300만 원이면 운행을 하니까 협동택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동택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진입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는 개인 택시처럼 쓸 수 있다 하니까는 거기에 현혹돼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대표님, 법인 택시, 협동 택시, 개인 택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법인 택시부터 설명하다 보면 법인 택시는 그 회사에 속해진 기사가 그 차로 운전해서 일정 금액의 산악금을 내고 운행하는 게 법인 택시고요. 그리고 협동 택시는 3,300만 원, 지역 따라 좀 틀리는데 3,3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내고 그 택시 회사 면허권을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개인 택시란 것은 말 그대로 1인 1사업자로 해서 개인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개인이 다 책임을 지는 체계가 개인 택시죠. 예. 그렇다면 대표님, 협동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도 또 추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동 택시의 장점이라다 보면은 일정 금액의 산악금을 본인이 직접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벌은 금액의 일정 금액만 회사에 월정료를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럴 만큼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자유스럽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단점도 좀 많죠. 내가 협동 택시로 갔을 때 차량을 신차를 뽑았을 때 협동 택시로 갈 때는 내 차량으로 뽑는 게 아니고 택시 회사로 일단은 등재가 되는 거죠. 협동 택시라는 회사에 등재가 되면은 추후에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는 그 차량까지 전부 다 뺏기는 거죠.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법인 넘버를 빌려 쓰더라도 그 차량은 본인 차량이라는 것에서 현물 출자라는 것을 해요. 넘버는 법인 거, 차량은 내 차라는 걸 분명히 명기를 해서 그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든 어쨌든 그 차는 내가 다시 돌려받았고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관계도 한번 협동 택시로 갈 때 한 번 낸
취득세를 이 차를 다시 가지고 나와가지고 본인 차량으로 돌렸을 때도 본인이 또 취득세를 또 내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았을 때도 협동택시에서 택시회사에서 그 부가세를 다 받아가고 개인한테 주지 않죠. 이게 잘못된 거죠. 협동택시들에도 내 차량을 내가 돈 내고 사가지고 그 택시회사를 속했다면은 그 택시회사에서 부가세를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개인한테 주질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협동택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협동택시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투명성이 좀 없다는 거죠. 이 택시회사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 협동택시를 사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협동택시는 관리 체계가 정부에서 딱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선임자를 뽑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게 협동택시가 그 보증금 자체를 받아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협동택시를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차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왔을 때 협동택시로 차를 뽑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부 다 완제를 해서 그 차를 다시 찾아갖고 나오는데 부가세는 협동택시에서 다 받았잖아요. 받았지만은 다시 그 차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차를 가지고 들어간 친구한테는 그 부가세를 환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등록할 때 취득세도 재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협동택시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 본인 회사로 등재를 하면은 그 회사 차량이 돼버린다고요.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협동택시로 갔으면은 그 가지고 간 기사 앞으로 현물 출자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 차량은 기사 차량이고 남바만 회사 차량이라는 거를 분명히 명기를 해서 등기부 등본에 그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부도 처리하게 되면은 차까지 다 뺏기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성이 좀 있죠. 네. 예. 이렇게 협동택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법인 택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법인 택시에서 자연스럽게 협동택시로 유도해서 내보내는 거죠. 단적인 사례로 며칠 전에 법인 택시에 근무하다가 서약서를 썼다 그래요. 첫 번째 사고 났을 때는 봐주는데 두 번째 사고 나면은 퇴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는데 법인 택시에서도 일반 기사들을 내보내고 협동 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 기사들을 사고가 나면은 내보낸다고 그런 각서도 쓰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협동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많죠. 한 달에 보통 3명, 4명 정도는 협동 택시에 있다가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다시 나오는데 처음에는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못 받았고 놀기 뭐니까 협동 택시도 개인 택시하고 똑같다 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는 아니다 하니까 판단하니까 다시 경력을 쌓고 양수 교육을 받고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나오는 사례가 좀 많아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물겠습니다만은 개인 택시에서 협동 택시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목돈이 필요할 때 개인 택시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협동 택시로 가죠. 협동 택시로 가면은 일단은 개인 택시 팔은 돈에서 차익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 가면서 다시 하는 말씀이 그래요. 협동 택시 가서 좀 이러다가 다시 돈이 생기면은 다시 개인 택시로 오겠다고 하고 가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번 가게 되면은 그 돈을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네. 예. 대표님, 협동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오시는 분들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협동 택시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개인 택시 마냥 똑같이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는 그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일정 금액을 협동택시라 해도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거의 90에서 100만 원 정도 부대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 따지다 보니까는 개인 택시 가면 그 비용을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개인 택시 하는 게 낫지 해서 개인 택시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협동택시 장단점에서 좀 알아봤고 그렇다면 개인 택시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는 말 그대로 1인 1삽자고 내 거잖아요. 내가 1인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건 그리고 내가 얼만큼 긍정적으로 일하냐에 따라서
10시간을 일하든 11시간을 일하든 그 벌어들인 수익은 내가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관리를 하고 이런 만큼 그 프로테지에서 세금만 내면 되고 완전히 이건 내 재산권이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거지만은 법인택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협동택시나 법인택시는 어차피 그 면허권은 그 회사에 국한되기 때문이니까 본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예, 예. 개인 택시의 단점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인 택시도 단점이 좀 많이 있죠. 좁은 공간에서 일하니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일정 금액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죠. 법인 택시나 협동 택시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의 돈을 벌어야 산악금도 내고 유지하지만은 개인 택시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좀 해이해져 가지고 일을 좀 등하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본인 체력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모든 게 핸디캡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예, 예. 그게 개인 택시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정해놓고 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가서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노는데 그 기간을 본인이 잘 설정을 못하면 계속 놀다 보면 이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놀면은 절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죠. 예, 예. 마지막으로 협동 택시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협동 택시도 잘만 이용하면 좋은데 협동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장단점을 잘 따져가지고 들어가야지 협동 택시가 우선 금액이 좀 낮다고 해서 협동 택시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낭패 볼 사례도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협동 택시에 하다가 개인 택시로 전환했는데 본인이 3,300만 원 보증금 낸 거 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달 후에 와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후에 와가지고 협동택시에서 돈을 가져가라는데 사장님 그때 잔금 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케이는 했는데 바로 관두면 돈을 줘야지 왜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본인이 들어갔을 때는 일시불로 돈을 다 받고 나올 때도 돈을 다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돈을 한 달 후에 준다는 거 한 달 뒤에 가서도 그렇게 확실히 준다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30일입니다. 대전이 100만 원 정도 빠지고 나머지 지역은 시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협동택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협동택시를 하시려는 분은 개인택시하고 좀 잘 비교한 다음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안녕하습니다.